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어진 증시 하락. 금요일에는 사실 미국 증시 장중에는 거의 내리막을 타는 느낌처럼 그냥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장마판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목소리가 괜찮게 들립니다. 네, 이제 알러지는 이제 한풀 꺾이고 이제 넘어가고 한 1, 2주 있으면 완전히 이제 없어질 거예요. 그 이야기는 증시가 1, 2주 후에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직은 뭐 본격 상승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한 일주일 이 안에서는 조금의 반등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항상 그 금요일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는 좀 화요일부터 얘기를 하는 게 미국 증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얘기를 먼저 할게요, 선생님. 네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은 뭐 당연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했고, 그런데 곧바로 화요일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기술주가 리딩하면서 진짜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워런 버핏 이야기도 나왔고 기술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게 화요일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화요일에 증시의 그 급등을 견인했던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 들어요. 이 파월 의장이 그 지난번 그 폼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좀 시장을 조금 달래는 듯한 발언을 해갖고 우리가 지난주 영상 찍을 때도 페드 푸시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화요일에도 파월 의장이 이제 그 월스트리트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마이크 잡았었는데 거기서 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다시 재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좀 안정감을 갖고 또 그날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호재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날에 이제 세게 올라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서 이거 이번 주에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이 어제가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화요일날 워낙 세게 상승해서 괜찮다 싶었어요. 근데 사실 화요일날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마이너스 13% 정도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워낙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서 월마트가 거의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졌었는데 수요일에는 이제 타겟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 하회, 거기에 가이던스까지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의 다우지수는 뭐 13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고 주요 지수들도 일제히 크게 밀렸습니다. 이게 수요일에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렇게 완전 시장이 돌변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일단 촉발은 그 월마트 어닝 악화. 이것이 이제 수요일에 증시 폭락을 뭐 나스닥이 5%인가 폭락했었죠. 이거는 뭐 거의 역대급 폭락인데 그 월마트가 이제 폭락을 이제 그 촉발한 거로 되는데 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상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금에 이제 앞서 만기일이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발 빠른 월가의 큰 손들이 수요일부터 이 앞전에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래 보는데 하여튼 일단은 월마트가 이제 대폭 하락에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날 타겟이 제 기억으로는 25% 빠졌고 그래서 거의 모든 소매업체들 뭐 메이시스, 콜스, 월마트도 이틀 연속 빠졌고 아마존까지 약 6%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그 소매업체들이 지난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기술주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상승했던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월가 쪽에서 이제 쭉 듣기로는 인플레이션에 인해서 비용이 이제 올라가도 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이 추가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왔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시켜 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월마트의 그 어닝, 타겟의 어닝을 까보니까 그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비용을 물론 소비자한테 조금 전가시킨 것도 있죠. 물건값을 조금 가격을 인상함으로 해갖고 네. 그러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비용 증가가 기업이 떠안게 되는 거.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매출은 뭐 조금 늘었다 할지라도 이제 수익이 뭐 거의 예. 반토막 났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물류 비용 상승, 그 다음에 재고량 증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체인에서 진짜 악몽과 같은 이 어닝 결과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월마트와 타겟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이것이 전 영역에서 이게 인플레이션 이 비용이 기업들의 매출과 수익에 악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그 이제 전 영역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동안 우리가 가장 진짜 안전하고 믿었던 코스코, 예. 또 코카콜라, 이런 주식마저도 박살났습니다. 예. 예, 뭐, 물론 애플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지금 이 어닝에 관해, 이 어닝 그 기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 가계의 소득은 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좀 올랐다 하더라도 결국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와 음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한정된 소득에서 에너지와 이 식료품 가격 그 돈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 많아진 만큼을 빚을 얻어서 채우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빚을 얻기에는 금리가 올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수요일날 급락을 가져온 것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결국 그 증시 우리 지수 있잖아요. 다우 지수, S&P 예. 지수, 나스닥 지수. 이 지수의 이제 상승과 하락. 이것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기업들이 어닝이 늘어날 거냐, 축소될 거냐. 이제 네. 거기에 따라 증시 지수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월마트와 타겟의 그 어닝을 볼 때 이 소비자들이 지갑을 자꾸 이제 줄이는 거예요. 예. 줄이는데 필수 소비재,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뭐 또 아프면 약국 가는 거, 예. 뭐 이런 필수 소비재는 이제 매출이 꾸준한데 임의 소비재를 해갖고 예. 우리가 긴이 필요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월마트에서나 타겟에서나 그런 것들이 재고량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 재고량이 많이 늘어남을 해갖고 이 회사들은 그 재고량을 처분하려면은 결국은 싼 값이 할인 판매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다시 이제 수익 악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에 다 적용될 것이다. 이런 우려감. 그러니까 결국은 어닝이 축소. 우리가 이제 그 미국 그 증시의 그 주가가 현재 비싼지 싼지 그 판단하는 기준이 그 S&P 기준으로 해갖고 S&P가 이제 500대 대기업들을 모아놓은 그 ETF잖아요. 예. 그 S&P 기준으로 해갖고 역사적 평균이 한 17배예요. PER이. PER이 예. 17배. 근데 그 PER이라는 게 프라이스 오버 어닝이잖아요. 예. 가격이 분자고 분모가 어닝이고. 네. 근데 지금 월마트 타겟을 보니까 어닝이 팍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프라이스가 우리가 17배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기준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닝이 내려가면은 네. 오히려 프라이스는 더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지금 증시 폭락을 이제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이 S&P 그 기준점, PR이 그 평균 기준점, 예. 이것마저도 지금 재평가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닝이 떨어졌으니까 PR을 맞추려면 이제 주가도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일종의 제가 말을 잘 할 줄 몰라갖고. 아유, 네, 맞습니다. 어렵게. 그건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 수익대, 순이익대, 기업의 어닝, 순이익대, 주가가 일종의 키높이를 맞추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화요일에는 수요일이 주가 폭락할 때 사실 화요일 장 마감에서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미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별 반응이 없다가 수요일에 타겟이 급락하면서 주가가 동시에 모든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월마트에 이제 주로 가는 그 소득 기준이 보면 상당히 좀 하위 계층이 월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월마트에 가시는 이 고객들 분들보다는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타겟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월마트의 실적은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해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좀 높은 대상 고객인 타겟의 실적이 나쁜 거 봐서 이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면서 더 많이 빠졌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 안에 이제 매장 안에 이제 품목들 그 비중을 보면은 월마트는 이 먹는 것의 비중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필수 소비품. 이게 비중이 월마트가 더 높고 타겟은 임의 소비재하고 이제 필수하고 이제 반반 이런 비중. 그래서 네, 임의 소비재 비중이 타겟이 더 높은 거죠. 네. 근데 월마트 어닝이 나올 때만 해도 그래도 이 투심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을 있었어요. 예. 혹시 다음 분기에 월마트 잘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조금의 희망. 근데 타겟이 그 다음날 타겟이 어닝 나왔는데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거는 투심의 확인 사살을 한 거죠. 완전 확정을 지은 거죠. 이런 아마존과 월마트 타겟으로 이어지는 이 소비 체인에서 소매 체인에서 나타난 이 결과가 결국 미국 이 소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방향이 분명하게 눈에 보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날 또 발표된 게 4월, 5월 항공기 예약 이런 거 보니까 마이너스 15%로 줄고 있어서 이게 특정 이런 소비재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점점 이제 국민들의 돈주머니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꼭 필요한 여행은 가지만 안 가도 되는 비행기 여행 이런 거는 이제 줄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망키팍스라고 그냥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각 나라별로 지금 계속 확산 중에 있어갖고 세계 보건기구가 지금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위기를 좀 싸늘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여행업계 쪽으로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리포트를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아주 심각한 질병이거나 사망 위험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이렇게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백신주의 움직임을 볼 때 이것이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원숭이 두창이 이게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결국 백신 관련주나 제약주들이 좀 먼저 반응을 하겠네요. 상승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파이저하고 누구죠? 모더나. 예. 그다음에 노바백스 이런 백신주 제가 그래서 이 망키팍스의 뉴스가 나오면서 그 세 가지 주식을 계속 지금 워치하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파이자, 모더나, 바이오엔테크, 노바백스 이런 종목들 한데 모아놓고 이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러면 반대로 이게 원숭이 두창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또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일일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불과 지금 한 달 전보다도 거의 2배 정도 더블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지금 한 두어 달째 잠시 중단했던 코로나 브리핑 그것이 이제 다시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점도 백신조와 연결이 돼 있을 테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자, 이제 목요일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목요일 사실 수요일에 그 공포 분위기가 이어져서 목요일도 사실 조금 하락은 하긴 했지만 사실 불안불안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저점이었죠. 장중 저점이었던 3800, S&P 500 인덱스가 3850포인트를 지켜내면서 좀 안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새벽에는 이게 3810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어요. 새벽에. 초반에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다가 뭐 정오 들어서 막 빠지는데 그거 지켜보는데 좀 공포 분위기가 나던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했던 겁니까? 일단은 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보면은 수요일 날 폭락했었잖아요. 예. 5% 나스닥이 5%는 폭락했는데 이게 건전한 조정장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 다음 날에 한 반 정도는 되돌림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목요일에 수요일 날 종가 그 수준에서 목요일 날 계속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어요. 그 바닥에서.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하락을 이제 예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들한테 금요일 날 틀림없이 추가적인 큰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금요일 아침에 또 이제 잠에서 깨어나니까 증시가 빵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뉴스를 살펴봤더니까 중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그 부양책, 예.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기술주의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어갖고 빵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수요일 목요일 그 저점에서 다시 상승하는가 했는데 본장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슬슬 내려가다가 그냥 다시 또 곤두박질 해서 3,810까지 내려갔었는데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고점에서 20% 하락 예. 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예. 베어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점이 3,830 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금요일 당에서 3,810까지 감으로 해갖고 베어마켓 진입했다 해갖고 올라가서 크게 떠들었는데 그것도 잠시 한 10분 20분 있다가 바로 튀어 올라서 3,830을 벗어나서 위로 해서 결국 3,900에서 끝났거든요. 예. 그래서 월가에서는 진짜 아슬아슬하게 베어마켓에서 탈출했지만은 이 탈출이 영원한 탈출로 안 보이고 아마 재진입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내는. 야, 이게 재진입한다면은 사실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500 정도까지 가야만 이 투심에 항복이 있을 것이다. 이 항복이 나와야만 본격 상승으로 가는 거지. 사실 오늘 그 금요일 봐도 그 RSI가 30, 뭐 이 정도 그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RSI가 30 미만으로 뚝 떨어져갖고 28, 27 정도까지 가야만 이제 투심들이 더 이상 증시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두 손 들고 어카운트 다 문 닫아버리고 이제 뭐 휴가 떠나고 포기한 상태. 그 정도가 돼야지 항복 사인 나오고 거기서부터 본격 이제 바닥을 찍고 본격 상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금요일날 일단은 이제 그 3,810 거기서 이제 베어마켓을 벗어남으로 해갖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보통 한 일주일, 한 2주일 그 정도에서는 좀 증시가 조금 안정화를 가다가 다시 한번 내리꽂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저점을 확인한 것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사실 저점을 확인하면서 그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지고 또 사실 수목금 3일 장세는 사실 펀더먼털도 있겠지만 많은 그 부분이 비중이 사실 옵션 매매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또 금요일 날에 그 3810 찍을 때 네. 공교롭게도 그 연준의 그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이 블러드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우리가 22년 지금 올해 남은 기간에서는 우리가 금리를 세게 인상을 하지만은 일단 2023년에 가서 인플레이션 잡히면은 기준금리를 다소 인하할 수 있다. 레이트 컷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거기서 투심들이 그러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면 한 반년 후에 2023년에 가서 인플레이션 잡힌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높은 기준금리가 다시 다소 조금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희망을 줬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딱 맞았는데 그때부터 3,810에서 쭉 올라와서 3,900으로 이제 끝났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옵션 만기일에 이제 변동폭이 많잖아요, 상하로.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블러드 총재가 또 그런 회복의 모멘텀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약 20분 넘게 일주일 증시 변동사항을 체크를 해봤고, 그 변동사항을 체크하다 보니까 사실 상당히 그 악재에 관련해서 집중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자, 호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 5월 달에, 5월 초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공급 측면은 자기네들이 손을 댈 수 없으니 수요를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겠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에 월마트, 콜스, 타겟 실적에서 일단 이런 페드의 의도가 실적에서 보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분명히 먹히고 있죠. 네. 예. 이런 면을 감안을 했을 때 최근 채권금리 하락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채권금리가 하락하는 것은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고 안전자산에 대한 러쉬, 안전자산으로 피난하고 있다라고도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파월 의장이 의도한 대로 수요가 이 소매업체에서 확인된 이상 그렇다면 더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채권금리가 올라갈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채권금리가 10년 만기 채권금리 기준으로 3%는 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파월 의장도 이제 0.5포인트 그 금리 인상 이후 정도 이제 그걸 했고 이제 그래서 0.75%는 이제 탭에서 내려놨잖아요. 예. 근데 블러드 총재도 금리 발언을 이제 같이 했어요. 나도 파월 의장의 말한 것처럼 0.5% 금리 인상 2, 3차례 하는 것이 적당하다. 자기는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금리 인상의 그 속도 면에서 지금 조금 낮아진 거죠. 0.75%의 금리 인상은 없어져 버리고 0.5% 추가적으로 더욱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이 이제 국채 금리에 이제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위험자산의 이제 폭락 여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이제 국채금리잖아요. 근데 그게 금요일 날에 2.6%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말 기준금리는 2.75%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2년물이 2.6%니까 뭐 거의 반영한 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직도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월가의 큰 손들이 국채 금리 이제 상승 쪽에다가
그렇게 무리하게 그 베팅할 이유가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로 하면 3%, 그 아래쪽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머무를 것 같고, 예. 그것이 기술주들에게는 상승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실제 목요일 날인가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훨씬 더 강하게 잘 버텼어요. 예. 그 국채금리가 내려가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주시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18년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S&P 500 인덱스가 약 20% 하락할 때 그때 촉발이 이제 기준금리를 9월에 올렸고 12월에 올렸고 그다음 내년에도 오토파일럿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 때 당시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시장이 그 당시 기준금리는 2.5%까지 올렸음에도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곧바로 3% 넘어가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그게 12월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 펀더먼탈에서 10년 만기 채권금리 기준으로 3%를 넘는 것은 경제가 부담하기,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는 점 아닐까요? 그렇죠. 뭐 이제 지난번 이제 수차례 언급했지만은 예. S&P 그 500 대기업들 중에 이제 배당금 비율이 높은 예. 그 주식들이 그 배당금이 이제 한 3% 정도 되는데 제가 그 SPYT라고 하는 그 배당금 비율이 높은 주식들을 모으는 ETF를 사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견디지 못해요. 지금 증시가 폭락장에서. 그래서 이 3%는 상당히 중요한 그 기준점이다. 네. 이렇게 보고 3% 미만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치주와 또 배당금 비율이 높은 그런 주식들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네. 증시 지수 자체는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AGG라고 미국의 이제 A등급 트리플 A등급 국채 등 미국 국채 뭐 회사채 A등급 회사채 등을 담아두는 ETF인데 이 AGG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완전히 만들어서 상승하는 국면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이제 채권금리 상승세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그렇다면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에 대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소한 덜 하방 경직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서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차트로만 봐서는 그 역시 금요일에 그 다우존스 S&P는 플러스로 끝났지만은 네. 나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은 그 차트상으로는 지금 올라오면은 매도 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큰 손들은 올라오면은 매도 치고 올라오면 매도 치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아직 그 위험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나스닥 그 중요 멤버 중에 그 테슬라 있잖아요. 예, 테슬라. 이거 금요일날 10% 넘게 예. 이제 하락했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단기적인 악재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 테슬라 자체가 나스닥 그 기술주에서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테슬라의 악재가 더 심화되면은 나스닥 지수도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제목을 기가 막히게 줬습니다. 테슬라 베어마켓 랠리. 즉 테슬라가 네네. 빠지면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올라가면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제목을 줬는데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테슬라 종가는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했잖아요. 이제 그 성추문 뭐 성추행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이게 지금 테슬라가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마이너스 40%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테슬라 주주들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뭐 인수한다 어쩌고 하고 뭐 공화당을 지지 선언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뭐 수학 게임들 그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비중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이제 테슬라에 대한 그 믿음이 진짜 하늘을 찌를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테슬라에는 오너 리스크가 너무 커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트위터 인수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위험성 때문에 월가에서 대부분이 이 테슬라를 숏 들어가 있거든요. 뭐 빌 게이츠마저도 대량 숏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정치적 발언이 이게 진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 민주당 그 정권에 대해서 가급게 오거든요. 이게 전혀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 정권에게 잘 보이고 친해져야지 이게 반대로 괜히 뭐 이유도 없이 민주당 정권을 까는 그런 이제 트윗을 계속 올리면은 뭐 며칠 전에 그 뭐죠 하여튼 뭐 무슨 멤버에서 쫓겨났잖아요. ESG S&P 500 ESG 그 지수에서 떨려 나갔죠. 쫓겨난 이것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 볼 때 이 테슬라가 하여튼 뭐 과거 어떤가 이제 인베스티게이션 에 적극적이지도 않고 뭐 성차별도 아니 저 약자 보호 뭐 이런 것도 미흡하고 뭐 어쩌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여대갖고 그것을 퇴출시켜 버렸거든요. 이렇게 보듯이 이 일론 머스크의 입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거기다가 극기하는 성추행 의혹까지 해갖고 이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50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나스닥 지수를 계속 누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 S&P 500 인덱스에서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6위입니다. 그런데 나스닥에서만 차지하는 비중이 그 이상일 텐데 테슬라가 지수가 다 올라도 테슬라 혼자 6%씩 빠져버리면 사실 이 지수 상승 자체가 딱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금요일장도 사실은 테슬라 주가가 본장 시작하자마자 팍팍 떨어지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테슬라 하나가 비중 큰 테슬라가 떨어지면요. 같이 옆에 있는 비중 큰 다른 주식도 동반 하락해요. 그게 심리 영향이거든요. 이렇게 큰 주식이 내려가면은 틀림없이 지수가 내려가겠구나 생각해갖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나 월가의 큰 손들도 다른 주식마저도 하방으로 눌러버린다고요. 이게 결국 이 하락을 점점 더 증폭을 시키는 이제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식시장에서 보면 지수는 뭐 종목의 하락과 상승으로 이게 평균을 내는 게 지수이긴 하지만 지수는 바다고 종목은 배잖아요. 지수 바다에서 태풍 불어오는데 배가 나의 배는 좋아 이거 의미가 없거든요. 일단 다 흔들리고 보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것인데 일단 테슬라가 이 바다의 이 파도를 크게 쳐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제한, 이 상승 제한이 만만치 않다. 이게 선생님 말씀이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제 이 정치에 또 목숨 거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았더니 난리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좌파 우파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친수익파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이 보면 테슬라가 굳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현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밉보일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ESG에서 퇴출하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다가 바로 이 민주당 정권이 이거 완전히 그냥 이게 뭐 다단계 조직 같으니 사기 조직 같은 뭐 어쩌고 이렇게 막 비난을 막 쏟아냈다는 거죠. 이게 전혀 자기 사업이나 자기 그 대기업의 CEO로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주주를 생각한다면 우리 일론 머스크 CEO께서는 좀 적당히 좀 주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발언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트위터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좀 어떻게 미국에서 좀 전달 좀 해주시죠. 인수에 몰두하면서 월가에서는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경영에 허술 소홀해 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배에 있어서 계속 주가 하방에 숏을 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더 그렇게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월마트나 타겟으로 볼 때 지금 이
테슬라의 그 PER이 높은 상태. 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데다가 오너 리스크가 점점 더 크게 부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토마스 선생님 미국에 계시니까 우리 어떻게든 뭐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뭐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패드풋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패드풋이라는 게 다시 유동성을 붓는다, 이게 아니라, 금리 인상을 조금 늦추는 거, 금리 인상을 좀 멈추는 거, 멈출 가능성만 보여도 사실 패드풋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네. 현재 미국 증시는 6월과 7월 0.5%씩 각각 0.5%씩 기준금리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미 그렇죠. 2년 만기 채권금리에서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패드풋 가능성은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센트루이스 총재죠, 블라드. 예, 블라드 총재가 네네.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6, 7월을 일단 0.5%씩 가는 건데 그 이후에 물가가 잡혔을 때도 과거의 오토파일럿처럼 계속 갈 거냐, 안 갈 것이다.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메시지만 줘도 증시가 충분히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럼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데 그렇게 네. 강공으로 긴축 행보를 계속할 이유가 없죠. 예. 자, 네, 미국 경제 망가지는데도. 그런 면에서 보면 패드풋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사실 실업률이 다시 악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보셨지만 3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신규 신청자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지난 한 달 내내 뉴스가 나오는 게 뭐 페이스북, 우버, 넷플릭스, 소매업체 등등까지 전부 다 그 감원 예고를 했거나 이미 줄였다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네. 자, 이렇다면 분명히 이게 6월과 7월 초에 발표하는 5월, 6월 실업률에서 분명히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10년 채권, 10년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를 보면 금요일 기준으로 2.55%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이게 4월 초에 3. 제가 알기로는 2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느 정도 내려오면서 2.5까지 일종의 안정이 됐는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그렇게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6월과 7월에 기준금리 두 번의 인상으로 완전히 패드가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네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렇다면 6월과 7월 적어도 이제 FOMC에서 이거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잡혔으니까 통화 정책을 좀 어떻게 보면 다시 재점검하겠다. 이렇다면은 기술주는 이미 베어마켓 그 영역이 들어와 버렸고 S&P 500은 버티고 있는데 이게 채권금리 하락과 연동이 되면서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자꾸 보고 있거든요. 목요일, 금요일에도 네. 그런 글을 썼었는데 이에 대해서 선생님 네. 생각은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인플레이션을 이제 가장 빨리 내릴 수 있는 거는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를 늘리는 빨리 증가시키는 거예요. 네. 중국이 지금 중국 경제도 지금 망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그래서 경제 부양책을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일에 이제 희망상으로 더 이상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네. 중국 정부는 빠르게 리오프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급 부족 사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병목 현상 그렇게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잡힐 것 같고 네. 또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뭐 축출당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시에 좋은 소식이 올 거죠. 근데 만일 그렇지 않고 현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진짜 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야금야금 조금씩 원만하게 길게 수평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패드풋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원하는 국민들의 여윳돈 이것을 다 회수해서 국민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가고
디맨드를 이제 붕괴시켜 버리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가야만 페드 푸시 나온다고 보는데, 증시 안에서 제가 좀 분명하게 좀 봐야 될 것은, 이 증시 안에 어떤 시스템이 깨지거나 부러질 조짐이 나타나야만 연준이 겁을 먹고 페드 푸시를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금요일 그 월가의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그 신용이 점수가 나쁜 그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지금 빨간불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이 뱅크들이 신용이 나쁜 기업들에게 대출을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 시장이 이제 경색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용 나쁜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시스템 붕괴로 가는 거거든요. 연준은 시스템 붕괴까지는 안 참을 거고, 그 전에 그런 조짐이 있으면은 아차 싶어갖고 아마 긴축 그 정도를 좀 완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보면은 터키 지금 환율을 보면요. 지금 지난 한 4, 5개월 그 전에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하이 피크를 치고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피킹 하는데 그 꼭대기 고점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터키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터키의 외환 위기, 외환 사태, 이것이 지금 좀 해외에서 좀 빨간불이 지금 깜빡깜빡 하는데, 뭐 이런 큰 변수가 발생하면은 페드 푸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일단은 뭔가 국내든지 국외든지 뭔가 시스템 하나가 부러질 듯 깨질 듯한 조짐이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결국 쉽게 말하면 큰 악재가 나와주는 게 낫다. 즉 bad is 굿이다. 작은 이제 아니면은 진짜 S&P 지수가 이제 뱅크 오브 메카가 예측하는 대로 3,500 정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미국의 그 연금 기금 그게 이제 기대에서 생활하는 리타이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악소리 지르고 민주당의 이제 이번 11월 선거에서 완전히 망칠 기미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연준이 좀 완화적으로 나올 수 있죠. 사실 수요일에 다우지수 1200포인트, 나스닥과 S&P 500이 거의 6%까지 하락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지금 뭐 위클리로 봤을 때 지금 뭐 6주 연속으로 지금 하락했다고 그러거든요. 다우존스가. 그래서 이게 1924년 대공황 이게 처음이래요. 네, 6주 연속으로 하락한 거는. S&P는 6주 연속, 뭐 나스닥은 7주 연속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닷컴 버블이라든가 뭐 많잖아요. 그 87년 뭐 대폭락도 있었고, 뭐 여러 번 뭐 이제 정시 대폭락이 있었는데, 이제 2007년 주택 버블 붕괴도 있고 있는데, 그때 경제 그 펀더먼털 자체가 나빠서 내려갔거든요, 증시가. 근데 지금은 증시의 그 경제 펀더먼털이 나빠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연준이 강제적으로 이제 눌러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어떤 숨통만 틔워주면요, 증시가 진짜 하늘까지 그냥 바로 그냥 곧장 예전 수준으로 곧장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좀 완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생님 우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45분이 훌쩍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는 또 월말이잖아요. 월말은 아니구나. 네네. 그 거의 5월 마지막 주로 가는데 셀인 메인데 이제 이 지긋지긋한 5월달이 끝나가는 과정인데,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다음 주 예상, 그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전략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좀 희망스러운 그 소식은 이제 매월 월말이면 이제 그 패시브 펀드들의 그 리밸런싱 있잖아요. 근데 패시브 펀드들은 이제 뭐 보험회사 같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프리미엄이 계속 고객들이 이제 구입하기 때문에 현금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것을 캐시로 쥐고 있을 수 없고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패시브 펀드들의 그 쌓인 현금, 이걸 리밸런싱 하는 게 월말에 일어날 수 있다. 월가에서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말쯤에는, 지금부터 월말까지는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동안에 쌓인 그 캐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저는 이제 S&P로 볼 때 3,800 정도에서 한 4,000, 뭐 이 정도에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테슬라 같은 그런 악재가 계속,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뭐 그 범위를 또 하방으로 또 벗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땐 절대로 아니다. 네.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이 베팅하기보다는 방어주. 요즘에 이제 금값이 지금 야무지게 올라가거든요. 금 같은 거, 금, 은, 금광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좀 종목을 분산해 놓을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공포스럽지만 않으면 이제 살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뭐 흐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3%를 넘느냐, 그 아래에서 안정화 시간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술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증시, 반등의 가능성 여부가 좌우되겠죠. 일단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패드 풋 가능성과 함께 안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락하던 증시도 이제 반전을 모색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